사상자가 4명이나 발생했는데 죄책감 느끼시나요? 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사망한 피해자분들께 애도의 말씀 드리고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날 너무 이 스토킹 집단의 괴롭힘을 당한 제 집 주변에 조직 스토킹 스토커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고생하셨습니다.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관련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자, 먼저 양진 변호사, 이 안타까운 사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이 그때 당시에 이제 차량을 몰아서 이제 행인들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차량에 치였던 20대 여성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까운데요. 중태에 빠져서 병원 치료를 사실 이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 발생 25일 만인 어제 이제 사망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던 길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갓 20살이 넘은 이제 20살 대학생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동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다녀오다가 이렇게 변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가족들은 사실은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진 상황이었어요. 사고 직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깨어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연명 치료를 이어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됐습니다. 사고 직후에 내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피해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명 치료를 통해서 이제나 깨어날까 저제나 깨어날까 가족들은 상당히 좀 많은 기대 그리고 희망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와서 고인의 명복을 좀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원종 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나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인과 살인 미수 그리고 살인 예비인데요. 처음에는 살인 예비, 그러니까 살인 미수로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에 치인 60대 여성이 먼저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살인죄가 이제 혐의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20대 여성도 사망하게 되면서 이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살인 예비의 경우에는요, 이 사고가 발생한 게 3일인데 그 전날인 2일에도 흉기를 준비를 해서 같은 장소에서 사실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혐의점을 포착을 해서 살인 예비죄도 추가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최원종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폐쇄적 심리 상태의 피고인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타인이 자신을 해친다는 망상에 빠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동일한 망상 내용을 호소하는 글을 접하면서 그 상태가 심화되어 망상이 곧 현실이라는 확신, 그리고 폭력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킨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망상 상태를 제외하면 상당한 학업 능력을 갖췄고 가상화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상당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그리고 범행 전에 심신미약 감경 등을 인터넷 검색하면서 범행 후에 감형을 의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홍혁 교수님,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망상 증세가 범행 동기였고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증세가 더 심해졌다. 실제로도 이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불안정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검찰에서 그 지인들, 뭐 친구 또 기타 전문가, 의사, 뭐 참고인 등 약 25명에 대한 뭐 심층적인 뭐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제 이 범인의 평상시의 그 사고 방식의 특색 또는 범행 동기를 뭘 좀 추정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지금 잠깐 나왔던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피해 망상을 겪고 있었다. 불안감과 경계심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불 수단으로서 공격 행위를 했다. 뭐 이런 결론을 지은 것 같고요. 좀 더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폐쇄적인 이런 심리 상태가 있었고 다른 사회와의 그 교류가 없었는데 이런 그 망상적 사고, 스토킹 단체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즉 일반 대중 속에서 이 스토킹 조직원을 찾아서 즉각적인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이 증세가 또 악화되었다. 이런 것도 새로 밝힌 것 같고요. 이와 같은 그 상황의 그 어려움을 또 나름대로 그 부모에게 호소를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모의 그 입장에서는 치료를 이제 권유를 했는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치료를 권유하는 이 우리 그 부모도 사실상 스토킹 조직원에 의해서 매수당했다. 그렇다고 본다면 내가 결론적으로는 스스로 폭력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는 스토커들을 해야 되겠다, 공격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러한 사고 방식의 특색이 새로 밝혀진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요.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했다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를테면 피해 망상 뭐 이러한 그 키워드로 검색을 만약에 했으면 네. 소위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이 예상을 해서 망상과는 사고가 생각이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우리가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심신미약에 대한 이 검색 자체를 시도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음주와 이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미리 사전에 두고 자신의 양형을 줄이려고 하는 피해 망상을 거짓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결론을 낸 것 같고요. 또 실제 그 검찰 조사 과정 그 과정 중에서도 내 스스로가 계속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성들을 보게 되면 망상적 사고의 특성이 있지만 시시변별 능력을 못할 정도로 나의 일정한 행위 결과가 어떠한 불이익과 이익으로 오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아예 못할 정도로 책임 무능력자 또는 심신미약자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냈는데요. 가장 그 핵심적인 근거가 학습 능력도 상당히 그 뛰어나고 또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그 할 수가 그 있을 정도고 네네. 더군다나 이 검색이라고 하는 행동 자체도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시시변별 능력은 온전하기 때문에 피해 망상적 사고의 특색은 있지만 심신미약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게 사건 수임 뭐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최원종이 유족하고 피해자한테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성문도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반성문 제출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심리가 작용한 거예요, 이게? 이게 최원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에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반성문을 제출할 의향이 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은 안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나의 어쨌든 내가 이렇게 반성하고 있다. 반성의 개전을 보이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형량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극악무 또한 사실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평가될 만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뭐 반성도 사실은 진정한 반성이어야만 그것도 조금 반영되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원종은 사실상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뭐 진정한 사실 반성의 의미를 좀 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뭐 반성문을 제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량에 반영이 될 가능성은 또 굉장히 좀 적은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이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이 흉악범죄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습니다.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 장비 등 모의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용욱 교수님, 지금 이제 눈에 띄는 게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경찰들이 지금 뭐 3단봉도 있고 테이저건도 있고 한데 이 저위험 권총을 보급을 하면 이게 그런 것들보다 효과가 더 좋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일단 그 저위험 권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네. 테이저건 그리고 38 권총을 대체하는
무기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를테면 이제 그 탄환 자체가 플라스틱 그 재질이다 보니까 아. 설령 그 발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치명적인 어떤 생명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저위험 권총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무게 자체도 사실상 이제 일반 38 권총보다 30% 가량 이제 적습니다. 가볍습니다. 근데 휴대하기도 그 편하고요. 그리고 살상력에 대한 유해성 정도도 10%로 이제 그 적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번 사안의 본질과는 일단은 별개로 예를 들면 공권력을 그 강화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현장의 흉기 난동 사건 등에 경찰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조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이 권총을 자유자재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느냐의 그 여부. 경찰들이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경찰관 그 직무집행법 등에 여러 가지 면책 조항이 그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 조항이 현장의 판단에 입각해서 경찰에게 유리하게 작동이 될지 아니면 막상 그 사용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처럼 나홀로 소송으로 민사소송 혼자 해라 형사소송 책임에 있어서 부담감을 느끼는 뭐 이런 것이 계속 될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또 그 과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그 중요한 것은 이번 우리가 지금 뭐 최현정, 최원종, 뭐 조선 뭐 이런 사건들을 쭉 논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그 권총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런 범죄가 생긴 것이냐? 이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그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 진단에 맞게 예방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끔찍한 범죄가 그 생기게 되면 대통령 산하 치안대책범정부위원회에서 과연 원인이 그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뭐 존슨 대통령, 뭐 오바마 대통령, 뭐 클린턴 할 것 없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현장 강화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지만 이거는 지금 한 달 동안 생긴 본질하고는 조금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위험 그 권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도입이 사실은 1년 전, 2년 전부터 이미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대책들이 사실상 다시 그 재탕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치안과 안보는 국가의 존립 이유입니다. 그렇죠. 안보는 상당한 면밀한 검토와 새로운 정책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한미일 뭐 삼각 동맹에서부터. 그런데 치안은 옛날 했던 그와 같은 패러다임으로만 계속 반복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범죄 토양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이 자체를 이제 국가가 그 인정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범정부적으로 제한을 하고 제시를 해야 시민들이 그 불안감 자체가 그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